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아직도 그날 밤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저는 올해 78살 된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남편 잃고 혼자 산지 벌써 10년째예요.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저는 이 시골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았죠. 뭐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평생 살던 집이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이었나?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비며 약값이며 전기세며 세상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상의했죠. 엄마, 1층 방 하나 새를 놓으시면 어때요? 집도 넓은데. 처음엔 싫었어요. 낯선 사람이랑 한 지붕 아래서 산다는 게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뭐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부동산에 방 하나 내놓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젊은 남자 하나가 방을 보러 왔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얼굴은 창백했죠. 근데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도 공손하게 하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게 순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 저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이쪽으로 일 때문에 내려왔는데 조용히 지낼 곳을 찾고 있어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집에서 글 쓰는 일이라 조용한 곳이 필요해요. 작가라니 좋더라고요. 시끄러울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강민 씨가 제 집 1층 방에 새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조용했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게 전부였죠. 밤낮 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뭐 그러려니 했어요. 작가라면서요? 마감에 쫓기나 보다 했죠. 근데 이상한 게 가끔 새벽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층에 있는 제 방까지 들릴 정도면 조용히 나가는 건 아니었죠. 처음엔 산책 가나 보다 했는데 새벽 2시, 3시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어느 날 아침에 슬쩍 물어봤어요. 강민 씨, 새벽에 잠이 안 오세요? 가끔 나가시는 것 같던데. 그 순간이었어요. 강민 씨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곧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아, 불면증이 좀 있어서요. 밤에 답답하면 나가서 바람 쐬고 와요. 시끄러웠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그날 이후로 강민 씨가 좀 달라졌어요. 저랑 마주치는 걸 피하더라고요. 복도에서 만나면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뭔가 제가 실수한 건가 싶어서 신경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2월 초순,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9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최근 한 달간 연쇄 강도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인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단독주택을 노려 침입하며 특히 노인 단독 가구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면에는 피해 현장 사진들이 나왔어요.
부서진 문, 어질러진 집안.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옆 동네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뒤척였어요. 혼자 사는 노인 가구. 딱 저 얘기잖아요. 아, 물론 1층에 강민 씨가 있긴 하지만 그 친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 1시쯤 됐을까요? 겨우 잠이 들려는데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현관문 여는 소리. 강민 씨가 또 나가나 보다 했죠. 근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소리였거든요. 그리고 몇 분 후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 강민 씨 차 있었나?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잠이 확 달아나 버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살짝 젖혔어요. 어두운 골목길에 차 한 대가 천천히 나가고 있었어요. 불 켜지 않고요. 불안했어요. 뉴스에서 본 연쇄강도 사건이 자꾸 떠올랐죠. 설마 그게 강민 씨는 아니겠지?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날 이후로 저는 강민 씨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찰하게 됐죠. 낮에는 거의 안 나와요. 방에만 있고, 근데 밤만 되면, 특히 새벽이면 어딘가 나갔다가 동트기 전에 돌아와요. 어느 날은 현관에서 강민 씨 신발을 봤는데 진흙이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시골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어딜 갔길래 그렇게 진흙투성이일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쓰레기 봉투였어요. 강민 씨가 버리는 쓰레기 봉투가 항상 묵직해 보이는 거예요. 작가라면서 종이 쓰레기가 많을 텐데 뭔가 무거운 게 들어있는 것 같았죠.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요. 큰아들한테 전화할까도 생각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집 세입자가 새벽에 나간다고 웃음거리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12월 15일 밤이었어요. 뉴스에서 또 속보가 나왔죠. 어젯밤 이 지역에서 또다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80대 노인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이전과 동일해 같은 범인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뉴스를 보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 집 주소가 나왔는데 여기서 5분 거리예요. 바로 옆 동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였습니다.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현관문 열리는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역시나 강민 씨였어요. 검은 후드를 입고 장갑을 낀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평소의 강민 씨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사람 같았죠. 움직임이 날렵하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손이 떨렸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근데 뭐라고 말해요? 제 세입자가 새벽에 외출한다고? 범죄는 아니잖아요. 저는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시계만 째려보며 시간을 보냈죠. 3시, 4시, 5시, 새벽 5시 30분쯤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오는 소리, 현관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1층 방문 닫히는 소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어요.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현관 앞에 섰을 때 뭔가 냄새가 났어요. 쇠냄새? 아니면 흙냄새? 정확히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른 냄새였어요. 그리고 보였어요. 강민 씨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는데 진흙이 잔뜩 묻어 있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뭔가 검붉은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피처럼 보였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갔죠.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는데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켰어요. 손이 떨려서 리모컨을 잡기도 힘들었죠. 지난밤 또다시 같은 수법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주민이 빨리 발견해 범인이 도주했지만 집안이 엉망이 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단서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딱 강민 씨가 나갔던 그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해야 하나? 근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신고하면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떡해요? 강민 씨한테 큰 누명을 씌우는 거잖아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죠. 강민 씨랑 마주칠까봐 무서웠어요. 점심도 저녁도 안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저녁 8시쯤 누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소리가 안 들리시길래. 강민 씨 목소리였어요. 평소처럼 부드럽고 공손한 목소리. 근데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리는지. 아, 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쉬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럼 푹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문틈으로 복도를 살짝 봤죠. 강민 씨가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강민 씨가 뒤를 돌아봤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강민 씨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죠.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방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옷장으로 문을 막았어요. 미친 짓 같았지만 안 그러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2시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이번엔 더 조심스러운 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숨소리마저 죽이면서 몇 분 후 차 시동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전화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더는 못 참겠어요. 112를 누르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쾅! 현관문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아니, 부서지는 소리라기보단 누가 문을 세게 여는 소리,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 근데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저는 공포에 질려 침대 밑으로 숨었어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죠. 1층부터 수색해. 2층 올라가 봐.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왔어요. 누가 신고한 거죠?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제 방 앞에서 멈췄죠. 경찰입니다. 안에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문을 열었어요. 경찰관 3명이 서 있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무슨 일이에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연쇄강도 용의자가 은신하고 있다고요. 네.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1층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 수색? 경찰관이 저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1층에 세입자 있지 않으세요? 네, 있는데. 강민 씨라고 작가라고 했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아세요? 새벽에 나갔어요. 요즘 자주 그래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할머니, 그 강민 씨가 뭔가 이상한 행동한 거 없으세요? 저는 그동안 봤던 것들을 다 얘기했어요. 새벽마다 나가는 것, 진흙 묻은 신발, 무거운 쓰레기 봉투, 어젯밤 본 신발의 검붉은 얼룩까지.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당장 집을 나가셔야겠습니다. 지금 즉시요. 네. 왜요?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경찰차에 타서야 전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강민 씨의 본명은 강민수. 서울에서 쫓기던 사기범이었대요. 근데 사기만 친 게 아니었어요. 이 동네로 내려온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강도 행각을 시작한 거예요. 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렸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타깃이 저였대요. 왜 제가 타깃이 안 됐냐고요? 경찰 말로는 강민수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대요. 바로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해치면 바로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주변만 털고 저는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누가 신고한 걸까요? 경찰이 말하길 바로 옆집 젊은 부부였대요. 그 부부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우리 집에서 새벽마다 차 소리가 나고 강민수가 수상하게 움직이는 걸 봤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이 내사를 하다가 강민수의 정과를 발견한 거예요. 강민수는 그날 새벽 마지막 범행을 저지르러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대요. 차 안에서 흉기와 장갑, 그리고 훔친 물건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저를 근처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진술서를 쓰고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죠. 해가 떠오를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1층 강민 씨 방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경찰이 수색하고 간 흔적이었죠. 저는 계단을 올라가며 그 방을 슬쩍 봤어요. 방 안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책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요. 정말 작가처럼 보이는 방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죠. 옷장 뒤쪽에서 물건들이 나왔대요. 훔친 귀금속들, 현금, 그리고 다음 타깃들의 명단. 거기 제 이름도 있었고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죠. 같은 집에서 그것도 바로 아래층에 범죄자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요양원이라도 가자고. 근데 저는 싫었어요. 이 집이 제 집인데 왜 제가 쫓겨나야 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계속 여기 살기로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첫째, 방범창 설치. 둘째, CCTV 설치. 셋째, 비상벨 설치. 넷째, 더 이상 새를 안 놓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우편물이 왔어요. 법원에서 온 거였죠. 강민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재판장에 갔을 때 강민수를 봤어요. 수갑찬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순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께 할 말이 있습니까? 강민수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강민수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옆집 부부가 신고 안 했다면? 만약 경찰이 하루만 늦게 왔다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사람을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죠. 누가 친절하게 대해도 의심하게 되고 혼자 있을 때도 항상 주위를 살피게 됐어요.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근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서워요. 특히 밤이면요. 새벽 2시만 되면 깨요. 정확히 그 시간에. 강민수가 매번 나가던 시간이거든요. 깨면 현관 쪽을 쳐다봐요. 혹시 누가 들어오는 건 아닌가 하고 CCTV를 확인하고 문단속을 다시 확인하고 그제야 겨우 잠이 들어요. 자식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싫어요. 약 먹으면 멍해지거든요. 멍해지면 위험한 상황을 못 알아챌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택배 아저씨가 왔는데 문 열어주기가 무서운 거예요. 인터폰으로 보니 분명 택배 아저씨 맞는데도 혹시 위장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결국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했죠. 이상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엔 안 이랬는데.
근데 가끔은 생각해요. 그래도 다행이었다고. 강민수가 체포됐으니까, 제가 무사하니까,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입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모른다는 거. 겉모습만으론 절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위험해요.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아무나 집에 들이면 안 돼요.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이제 저는 새를 놓지 않아요. 돈이 좀 부족해도 참고 살아요. 자식들한테 도움 받으면서요.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동네 경로당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혼자 살 때 조심해야 한다고, 새 놓을 때 신중해야 한다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무섭지 않았냐고 물어봐요. 무섭죠, 당연히. 지금도 무서워요. 근데 알아야 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범죄의 타깃이 되기 쉽다는 걸. 혼자 살고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로당에서 안전 교육도 해요. 경찰서에서 배운 거, 제가 겪은 거 바탕으로요. 문단속 잘하기, 낯선 사람 함부로 안 들이기, 이상한 점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기. 당연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못해요. 저처럼요. 저도 의심은 했지만 신고는 못했잖아요. 확신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그게 화를 부를 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의 중요성이에요. 저를 살린 건 결국 옆집 부부였잖아요. 그분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았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부부한테 정말 감사해요. 명절 때마다 송편이랑 떡 돌려주고 과일도 갖다 드려요. 그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요즘은 그 부부 어린 아들이 저한테 자주 놀러 와요. 할머니, 심심하시죠? 하면서요. 귀여운 녀석이에요. 그 아이 덕분에 웃을 일이 생겼어요. 가끔은 그 아이랑 얘기하면서 생각해요. 세상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좋은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구나. 강민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옆집 부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게 위로가 돼요.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여전히 무섭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어제는 새벽 2시에 깨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푹 잤죠. 몇 달 만에 처음이에요.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1층 방 새 놓을 거냐고요. 세입자 찾는 사람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요. 안 놓아요. 평생 안 놓을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월세를 포기하냐고요. 설명해 줬어요.
제가 겪은 일을요. 그랬더니 사장님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세입자 구할 때 신원 조회를 더 철저히 한대요. 제 사건 이후로 동네 전체가 조심스러워졌다고요. 뭐, 그래도 저는 안 놓아요. 돈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대신 1층 방을 다용도실로 만들었어요. 김장독도 놓고 이것저것 살림살이 보관하는 곳으로요. 가끔 그 방 지나갈 때면 생각나긴 해요. 강민수가 그 방에서 생활하던 모습이요. 근데 이제는 덜 무서워요. 그 방에 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주인이 된 느낌이랄까요? 오늘도 경로당에 갔다 왔어요. 김할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순떡이 너 이제 괜찮니? 네, 할머니.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조심하고 살아야 해. 요즘 세상 흉흉해. 네, 그래야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지요. 아마도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일 거예요.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새 놓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모님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옆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옆집 부부가 있었고, 경찰이 빨리 왔고, 강민수가 저를 마지막 타깃으로 밀어뒀으니까요. 근데 다른 분들은요? 그런 행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시면 자주 안부 전화드리세요. 가끔 찾아뵙고요. 이상한 일 없는지 여쭤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혼자 사신다면 제발 조심하세요. 새 놓으실 때 신원조회 꼭 하시고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경찰에 연락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경찰이 와서 아무 일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저는 주저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웃들끼리 서로 관심 가져주세요.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웃이 이웃을 지켜줘야 해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특히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네요. 이제 씻고 자야겠어요. 내일은 병원 가는 날이거든요. 혈압약 타러요. 예전 같으면 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잤을 텐데,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여전히 깰 때도 있지만, 금방 다시 잠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요. 그 무서운 일을 겪고도 여기 이렇게 살아있고, 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잖아요. 처음엔 트라우마 때문에 이사 가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여기가 제 집이고, 제가 이겨낸 곳이에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강민수한테 지고 싶지 않거든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옆집 부부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강민수가 새벽에 제 방문을 두드렸을지도 몰라요.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렇게 외치면서요. 마치 저를 구하는 척 하면서 문을 열게 만들려고요. 소름 끼치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상황이 정말 올 뻔했어요. 경찰이 하루만 늦게 왔어도 저는 그 말을 믿고 문을 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겠죠.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당부드려요. 누가 새벽에 문을 두드리며 도망가라고 해도 함부로 문 열지 마세요. 먼저 확인하세요. 그게 정말 도와주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문을 열게 만들려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니까요.